그러한 대출에 있어서의 건전성을 가르는 그 준비는 안 한 채 일단 늘리는 걸로 갔어요. 그러니까 건전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선진국처럼 돈을 빌리면 이 사람이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만 빌려준다라는 그 방식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은 채 일단 이자만 갚고 3년 후에 다시 재대출 받는 이 방식.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똑같이 했어요. 우리나라도 원금을 안 갚고 이자만 갚고 차환을 해서 또다시 빌리는 게 우리나라 기업이 했다는 거면 그걸 그대로 가계대출로 늘리는 거예요. 가계대출이 그래서 2000년에 50조였던 게 지금 1300조가 되도록,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경제에서의 그 경기에는 신용이 결국은 가장 큰 영향을 줘요. 근데 그거를 서양에서는 재정 정책이나 이자율 정책에서 간접적으로 조절을 해서 신용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신용을 늘리는 방법을 관료들이 좋아하죠. 왜냐하면 골치 아프지 않게 다른 걸로 누수되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난 15년 동안 우리나라가 지금 억지로 뭐라도 버텼냐면 가계대출을 늘려서 그걸로 건설 투자하고 경기 조절하고 유지하고 이러면서 지금 15년을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가계대출로 사람들이 뭐 했어요? 당연히 뭐 부동산 사고 부동산 값이 그러니까 이렇게 뛰는 것이고 이게 그 일본이 80년대 10년에 걸쳐서 하던 짓을 한국은 지금 2000년부터 15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공 선생님 얘기할 때 경제학자가 대부분이 숫자에만 이렇게 집착하면서 그 자료만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 선생님이 굉장히 창의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크리에이티브하다라고.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국가의 그 금융 쪽이나 국가의 재정 쪽에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 쪽으로 이렇게 몰고 나간 건가요? 저는 이게 너무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그 정책들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답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나라의 그동안 대통령 중에서 경제를 그래도 흐름을 좀 제대로 알았던 사람은 유일하게 박정희 씨 하나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래 해서 63년부터 18년 19년까지 여러분들도 하나를 갖다 오래 해보세요. 뭐든지 다 경험하지 거기서. 별의별 경험을 통하면서 저거 속은 것도 있고 뭐 해보면 안 된 것도 않아? 있고.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중화학공업으로 뭐 얼친 짓 한 것들도 한번 배웠지. 그치. 초반에 기억은 아무도 요새 못해 화폐 기억한답시고 하다가 또 그것도 한대 두드려 맞았죠. 뭐 여러 가지를 겪어본 거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내가 딸한테는 안 가르쳤나? 그 18년 동안 그 뭐 보고 배웠어? 그 보면 그런 것 좀 가르치지. 그 당시 그 나이가 얼만데 그걸 알겠어요. 근데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77년에 그 의료보험 같은 거 드리는 것들 보면 이게 다른 사람 다 반대하는데 박정희가 푸시했다는 걸 보면 이 사람도 나름 알았던 건데 그 이후에 대통령 쳐놓고 경제를 알았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 근데 그걸 그 사람들 탓만 할 수 없는 게 모두 몰랐어요. 모두. 그러니까 이 방식이 계속해서 어떻게든 유지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성공 경험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뭐를 한번 인생에서 성공을 하면 더 이상 그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자꾸 그거를 들이대는 그게 사회적으로 설사 내가 위정자가 됐든 아니면은 고위 관료가 됐든 내가 설사 안다 하더라도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그 모멘텀, 그 관성, 그 기대 이거를 자기 혼자의 몇 사람의 힘만으로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결국은 미봉책 떼우고 넘어가고 미봉책 떼우고 넘어가고 하는 것을 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대통령 되기 전에 준비로 치면은 그만큼 된 사람이 아마 앞으로도 없고 왜 그러게요? 오래 준비. 그렇죠. 준비를 했죠. 그것도 오래 준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아셨지만 그렇지만 그분이나 아니면 그분 주위에 있었던 경제학자도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알지만 실제적으로 어디서부터 풀어갈 거냐는
아무도 안 한 거거든. 그러니까 자꾸 말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일본도 지금까지 못 풀고 있는 문제를 갑자기 IMF 위기를 당한 한국이 정신 차리고 그러면 이거 하면 되겠네 했을 리가 없죠.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기대했으면 안 되는 불공평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것을 겪으면서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번에 한번 그 말씀드린 이 나빠져야 반성하고 돌아서지. 바닥 쳐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 안 되는 거 없나?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되고 난 다음에 경제적으로 뭐 해야겠다라고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가 2년 뒤에 신용카드 터지니까 그거 한번 좀 한 거 말고는 한 것 없고 사실은 그 분도 말로는 그랬지만 경기 부양을 부동산으로 했어요. 5년 동안에 혁신도시니 뭐니 균형 발전한다 그러면서 100조 원에 해당되는 토지보상금을 풀었어. 마지막 해에는 25조씩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수용당한 사람들이 그 돈으로 또 부동산 사고 그러니까 부동산 값 오르고 그 덕분에 건설회사 좀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경기 좀 좋아지는 것처럼 착각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그러니까 한번 이것도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대통령의 의지가 있고 대통령이 경제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듣고선 아는 거는 자기 전공도 아닌 경우에는. 근데 그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한다면 제대로 된 사람을 쓸 수 있잖아요. 훌륭한 경제학자나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데 그것을 보는 눈도 대통령들이 다 각기 달랐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대통령 말고 근데 실명을 또 말하지 말라니까 해도 보세요. 괜찮아 네.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처음 저는 노무현 정권 때 처음 조각 발표를 하는 거 보고 솔직히 이건 맛이 갔구나. 기대할 게 누구였죠? 없게. 그때 실명해 괜찮아. 김진표. 김진표 의원 지금 하겠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갖고 비판하고 반발을 했어요. 왜 그랬죠? 자기네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보세요. 이게 보세요. 내가 전혀 준비가 안 됐어. 얼렁뚱땅 하다 보니까 정몽준이 관두고 하는 바람에 그 6개월 사이에 전혀 기대도 안 하던 지지율 10% 하던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됐어. 됐는데 이제 어떡하지?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해보라고 해보세요. 준비가 안 됐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 하던 사람한테 네가 하던 거 그냥 계속해서 우선 유지해줘. 그래도 네가 그래도 알 거 아니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김대중 정권도 그렇고 노무현 정권도 그렇고 막상 결국은 처음에 좀 말하는 것 같으다 결국은 관료한테 가고 관료한테 간 이유가 실제적인 운영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관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한테 의존 안 하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아무 일도 된 것 없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조금 생각이 들으니까는 로드맵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정권 말기에 장기 계획 세우고서는 끝내서 그러니까 했어야 되는 일은 해요. 그러니까 2020라고 해서 그 당시 한 2년에 걸쳐서 많이 했는데 거기 굉장히 좋은 얘기 많아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두고두고 덜쳐봐야 될 얘기들이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은데 문제는 그걸 추진할 만한 동력이 없어. 국민 지지율이 10%인 대통령이 뭐를 하겠다는 거야. 네? 그다음에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욕을 해. 네? 그렇죠?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때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국민들이 다 저번에 제가 표현한 게 그러니까 그 고속성장의 그 날카로운 첫 키스 기억이 생생한 거야. 이게 못 버려. 또 한 번 뽀뽀해 주세요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들고 나온 게 747 들고 나왔잖아요. 7% 성장률. 거기에 휙 갔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좀 도둑놈. 말은 누가 못해. 도둑놈 같지만 그래도 기업하던 사람이니까 없을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옛날에 우리나라 싼 노동력으로 현대건설로 중동 나가서 결국은 노동력 착취한 건데 줘야 될 임금 안 주고서는 이제 파는 건데 그거를 관리하던 마름을 갖다 놓고 그 사람 보고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세워주세요. 그래서 7%의 소득 2020년에 무슨 4만 불에 이런 소리 했잖아요. 17년에 4만 불 했나 보다. 그때 관련 누구였죠?
이명박 때 처음에 누가 했나요? 박재환이는 경제수석했다. 뭐 그 관료들 뭐 쭉 썼잖아요. 그렇게 오니까 이제는 이제 박근혜도 그 말을 다시는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경제민주화답시고서 이제 또 한 번 또 울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과거 방식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그거를 말을 해서 표를 얻을 수 없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말하면 저 부동산 재개발 해준다 해서 오세훈 뭐 뽑아주고 뭐 맨날 우리나라 지방 가보세요. 여전히 어떻게 하면 재개발될 건수 없을까 따지고 앉아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표예요. 그게. 네, 그게 표거든요.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 구조적인 개혁을 어떻게 하자라는 말을 하면 이 사람은 당선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나 아니면 재벌 개혁이니 아니면은 뭐 조세 개혁이냐 또 이쪽 하는 얘기들을 그러니까 김종인 박사가 이제 틀어지는 게 바로 그건데, 후보일 때는 찾아와서 뭐 도와달라, 가르쳐달라, 뭐 네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가 말해놓고 대통령 당선되면 입 싹 씻고 뭐 옛날 하던 거대로 하고 하는 걸 갖다 여러 번 보니까 이거는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크게 지난 10년을 보시면 15년을 보시면 크게 보면 두 가지 현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는 저성장, 성장 속도가 가속 하락해. 가속 하락은 좀 그렇고 감속.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 노동소득 비율이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 소득 증가가 전체적인 GDP의 그 비중에서 차지하는 게 점점 더 내려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실 기업한테 돈을 대주는 바람에 거기 다니던 노동자들도 월급 많이 받고 높게 받으면서 살아서 노동소득의 비중이 올라가다가 그 부실 기업을 딱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돈을 안 빌려주니까, 그러니까 기업 부분이 이게 적자가 나도 또는 수익률이 나빠도 은행이 계속해서 대준다는 것이 없어지니까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돌아서서 임금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임금을 대기업은 노조가 들이받고 있으니까 꼼짝 못하니까 그러면 하청업체, 자기 하던 일을 띄어서 점점점 자꾸 기업 자체를 늘리지 않고 하청을 통해서 아웃소싱을 하고, 아웃소싱하는 아이한테는 계속해서 값을 누르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점점 노동시장이 이분화되고 전체적으로는 가계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 겁니다. 국내에서 국내 자본이 그 기업에 대한 지분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관 투자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발전 안 된 상태에서 자본시장을 탁 열으니까 그렇지. 외국이 들어와서 좋은 기업과 은행은 싹 쳤어. 그러니까 은행은 심지어는 70%까지 외국인이 지분을. 왜냐면 은행은 국가가 다 막아줄 거니까. 말하자면 짜고 치는 장사니까. 어설픈 세계화라는 얘기지. 어설픈 개방이고. 네. 그래서 은행은 70%를 외국인이 가져갔어. 요새는 좀 내려왔지만 60% 되죠. 대기업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지금 50%예요. 요거 결정적으로 한 게 어느 대통령 때예요? 세계화랑 이 개방화를 어떻게 세계화 시작은 김영삼 때고, 네. IMF 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는 IMF랑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으면서 자본시장을 열어라 해가지고 99년 열면서 휙 들어와가지고서는 누구죠? YS 김대중 때죠. 김대중 때죠. 그건 IMF 위기 때니까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배분은 근데 그렇게 벌은 돈이 그 배분을 안 하니까 배당으로 안 주니까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 그 주가는 올라.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 오른 것은 결국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언젠가는 팔고 나갈 때 돈 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저는 그 과정을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그 자본시장 개방에서 가장 잘못한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 대출에서 신용도에 의해서 대출을 줄이는 그러한 규율을, 디스플린을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열은 것. 두 번째로는 국내에서 그 지분을 대선 사갈 사람들을 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주식시장을 열어가지고 외국인이 홀랑 좋은 기업들은 도리를 쳐간 거. 이 두 가지가 정말 이건 뭐 너무너무 뼈아픈 실책이었던 것 같아요. 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니까
GDP가 이제 3%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1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3%라고 하면 다들 죽는 줄 알았어. 옛날에는요, 경제 성장률 7% 하다 6% 되면은 불황. 그래서 9%에서 8% 내려도 불황 그랬어요. 중국도 그러잖아요. 지금 8% 하다가 뭐 7% 내렸다고 뭐 불황이니 어쩌니 하는데 이게 왜 불황일까를 잘 생각해 보면 7% 성장인데 어떻게 불황이냐. 그걸 왜 기준으로 그러냐면 살았으니 뭐. 8%를 예상하고 사업 계획과 자기의 생활 계획을 다 짜놨던 거야. 씀씀이도. 근데 그게 1%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개인의 느끼는 데서는 엄청난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갑자기 이게 예상대로 안 돌아가. 도산하는 기업도 많고 해고당하는 사람도 많고 뭐 이러면서 이제 불황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만 다시 돌아가서 3%라고 하면 옛날에는 다들 저 길거리에 나와서 죽는 줄 알았어. 근데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또 하나 더 드릴게요. 3%면 유럽에서는 경기 호황이라고 그래. 그럼 걔네들은 지금 0%에서 1%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숫자만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호황이냐 불황이냐라는 것은 경제 활동이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대에 맞춘 플랜 대비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느냐랑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은 미국도 지금 뭐 요새 경기 좀 좋아졌다라고 뭐 오바마 끝에 가서 말하는 게 지금 3%야. 그게 좋아졌다라는 게. 근데 우리는 지금 3%인데 죽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를 잘 생각해 보잖아요. 지금 그게 뭐냐면 구조가 잘못돼서 그렇다.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한테 가는 소득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3%에서 안에서 100이었던 것에서 겨우 60 가져가고 103이 돼서 여기 60 가져가니까 옛날에는 100에서 70 가져가는 걸 못 가져가니까 자기는 죽겠다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요거를 하나 보내드리면 그 정대영 씨라고 한국은행 다니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쓴 그 책에 나오는 표를 갖다 제가 물론 소스는 한국은행에서 만들었지만 조금만 더. 근데 보시면 한국은 지금 현재 이건 한국은 2014년이고 다른 나라 2013년이니까 큰 차이 없죠. 한국은 민간 소비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50%예요. 미국은 68.5니까 70%죠. 독일이 비교적 소비보다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54.6이에요. 일본이 우리보다 10%가 높아요. 대만이 53이에요. 대만이랑 한국이랑 그러니까 비슷한 숙제를 갖고 있어요. 아직도 투자가 너무 많구나. 두 번째,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투자가 우리나라는 지금 30%. 그러니까. 미국은 GDP의 20%, 독일도 20%, 일본도 20%, 대만도 20%만 투자. 건설이 압도적이네 저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응? 투자를 20%만 하고도 그렇죠. 성장을 하고 세상이 그렇지. 돌아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저성장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소비하지 않고 투자에다 쓰는 돈이 다른 나라보다 10%가 더 거기서 많다라는 보면 거예요. 인구는 줄어가는데 저 건설 투자는 되게 다 아파트잖아요. 자, 근데 거 투자에서 보시면 비중이 아이고야, 저건 건설 정말.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나라는 다들 10% 아래인데 7.6, 그렇죠. 9.6, 10%, 8.6인데 우리나라 14.7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15년, 16년엔 더 심해졌어요. 이래서 어려운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쵸? 이게 아니 말도 안 이게, 돼. 은행에서 돈 빌려서 아파트 사주는 데다가 이 돈이 돈을 들어가고 쓰는 있는 거지. 거예요. 그게 투자니까. 민간은 못 살고. 웬일이니.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순수출. 그러니까 이제 수출 빼기 수입. 우리나라는 GDP의 5.3%. 우리나라 현재 한 6%의 무역 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를 보여요. 좀 이상하죠. 경제는 이렇게 나쁘다고 그러는데 막상 또 수출은 또 잘 돼. 잘 되는 거라고 보면 네트니까 그러니까. 순이니까 숫자가 늘어야 되는데 숫자는 안 늘고 핫줄인가? 수입도 줄어서 여전히 GDP 대비 6%에 이건 엄청난 흑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았으면 사실은 제재를 받고도 남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정부가 의도적으로 높게 만들어서 대형 그 대기업들이 수출을 해서 이익 나누게 하는데 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죠. 네, 환율인 거죠.
이거 보면 알겠네. 우리 비전문가도 그죠? 이 수치를 보면 그렇죠. 저기 네, 다른 여기서 나라랑 지금 비교를 하면 금방 드러나죠. 저거는 건설 투자는 정말 말이 안 되네요. 네. 민간 소비 몫이 다 건설 투자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작년 2016년 GDP 성장률이 아마 2.8인가 2.9인데 그 중에 한 70%가 그 건설 투자가 차지했어요. 근데 왜 저러는 거예요? 저것도 정부 재경 유착이에요? 정경 유착이에요? 뭐야 저게? 아니요. 어떤 거예요? 아니 건설 투자를 저렇게 그건 뭐냐면 그게 최경환이 한 거죠. 뭐냐면 욕해도 돼, 괜찮아. 최경환은.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하는데 뭐를 할 게 없으니까 또 부동산으로 간 그러니까는 거죠. 이제 가계대출 규제 풀어서 부동산으로 가서 빚져가지고 집 사게 건설 만들고. 투자하고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지는 집값은 도망갔잖아요. 뭐 재선은 됐던데 어쨌든 그러고서는 저 선거 전에 다 이제 소위 말해 토끼인 거지. 그러고서는 지금 유일호 씨가 앉아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제 그러고서 이제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소비 몫이 글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일종의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이 GDP의 구성이라는 것은 이게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저 비중을 좀 낮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가야지, 우리나라에서 건설 투자를 줄이면 그러면 GDP 성장률은 지금부터 더 낮아지겠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 굳이 뭐가 나쁠 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아파트 지어서 간만 올라가는 거 유지하는 게 뭐 그렇게 좋아서 이게 GDP에 이제 착시가 있는 건데 질이 나쁜 GDP 성장이 있고 질이 좋은 게 있다 그러면은 박근혜 정권과 최경환 시절에 했던 이 쥐어짠 3%라는 것도 질이 나쁜 3%. 근데 최경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경제수장을 맡았을까요? 박근혜 씨가 시킨 사람들 하나하나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시켰을까 싶은 사람들 투성이. 문화부 장관 보면 그래. 문화부 장관이 김종덕 장관이 문화부 장관이 된다 그랬을 때 우리 직원들이 그 제자들이 한 4명 있어요. 홍대 나온 애들이. 걔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스스로가 못한다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정도로 그쪽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럼 지금 경제 쪽도 다 그랬다는 거예요? 말 잘 듣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배층은 또는 경제 관료들은 옛날 모델을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거 알 거예요. 그거 모르면 그건 정말 바보니까. 근데 나는 어떻게든 간에 승진하고 뭐 하다가 뭐 낙하산 어디를 가서 살면 되지. 내가 그거를 굳이 뭘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짓을 하느냐. 땜빵. 자꾸 옛날 거 흘러간 노래를 불러.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번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이 넘버원 공약으로 놨던 게 한국적 양적 완화. 결국은 한국은행에서 은행이 안 빌려주니까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기업한테 줘가지고 투자를 하게 하자. 그게 한국적 양적 완화의 본질이야. 그 옛날에 하던 관치금융으로 대기업한테 대출 줘가지고서는 경제성장률 쥐어짜던 그거를 다시 갖고 나오면서 그거에 또 얼굴마담으로 그 경제관료로 민주당 시절에 부총리가 됐던 강봉균 씨를 건강 나빠가지고서는 사실은 그분이 암 수술을 하고 뭐 굉장히 안 좋을 때였는데 그 사람을 다시 자기네들이 차마 말하기는 뭐하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노인을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아픈 사람. 아픈 사람 얼굴마담으로 내놓은 거예요.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믿을 수 있지 않아? 뭐 이런. 자기네들이 말하면 웃기니까.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 잘 보세요. 아니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경제관료 출신에다가 뭐 지네들이 경제를 한답시고 하던 놈들은 다 어디 가고 엄하게 엉뚱한 사람이 와서 한국형만적 하나라는 이상한 말하면서 결국은 내용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받자라는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뭐 했어요? 2호 공약이 뭐였냐면 청년 일자리 공약이었어요. 이 뭐였냐?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대기업에게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니 뭐니 지원을 해서 대기업이 일자리를 해서 청년들을 일자리를 그걸 얼마나 그걸 뻔뻔하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기네들도 내가 이제 정신적인 도산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구조개혁 해다. 어려운 거 잠깐 좀 넘고 가야 된다. 부실기업 정리해야 된다. 그 말을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순간 도리어
심지어는 진보 진영까지 껴가지고선 실업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나라 조선산업 작년에 했던 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조정 논리를 갖다 저번에 한 토픽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냐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91년에 법을 깨지고 은행에 대규모 부실이 생겼는데 그거를 갖다 인정을 안 하고 10년을 버텼어요. 그러다가 2004년인가에 은행 문 닫고 정부에서 출연해가지고 그 은행 자본금 확충하고 하는 걸 갖다 그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체제적인 그 정직성 을 안 갖고 있었던 것이 일본이라고 하면 한국도 똑같은 게 그 정직하게 그 말을 할 사람이 실업자인 주진영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아무도 말 듣지 않는 경제학자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있지만 막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낙수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대기업이 잘 되면 뭐 그 덕분에 우리가 먹는다. 근데 사실은요, 나는 우리 안 떨어져. 그 말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낙수 효과라는 게 시작은 레이간 때 그 80년에 말하자면 감세를 하고 규제 완화를 해서 기업이 뭐 돈을 많이 벌면 그러면 뭐 다 잘 된다 그러는데 도리 안 되고 20년 몇 년 동안 미국은 계속해서 이제 상태가 나빠지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열이 나가지고서는 트럼프 같은 사람을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도 애초에 실체가 없는 얘기지만 한국은 더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잘 된 게 대기업이 잘 돼서 낙수 효과로 우리가 잘 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걔네들을 맥에 살렸어요. 맥에 살려서 우리가 그렇지. 뭐라는 걔네들을 비클? 그렇지. 걔네들 차를 타고 그렇지. 우리가 열심히 발로 거지. 바퀴 대신 발로 뛰어가지고 그 차를 우리가 몰아온 거야. 일해주고 사준 거야 우리가 다 국민이. 거기에 그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 다 누구예요? 국민이야. 다 국민이지. 그다음에 87년 이전에 그 월급 그러니까 자기 생산성에 비해서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이랬던 사람들이 누구야? 그게 다 우리 국민이에요. 근데 애초에 있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기업은 경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우리의 돈을 갖다 끌어서 걔네들한테 줬기 때문에 만들어간 것이지 걔네들이 독자적으로 뭘 갖다 열심히 잘해가지고서는 그 덕분에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낙수 효과로 버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초적으로 낙수 효과라는 게 있던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결국은 미봉책 떼오고 넘어가고 미봉책 떼오고 넘어가고 하는 것을 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대통령 되기 전에 준비로 치면은 그만큼 된 사람이 아마 앞으로도 없고 뭐 왜 그러게요? 오래 준비. 그렇죠. 준비를 했죠. 그것도 오래 준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아셨지만 그렇지만 그분이나 아니면 그분 주위에 있었던 경제학자도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알지만 실제적으로 어디서부터 풀어갈 거냐는 아무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말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일본도 지금까지 못 풀고 있는 문제를 갑자기 IMF 위기를 당한 한국이 정신 차리고 그러면 이거 하면 되겠네 했을 리가 없죠.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기대했으면 안 되는 불공평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것을 겪으면서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번에 한번 그 말씀드린 이 나빠져야 반성하고 돌아서지. 바닥 쳐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 안 되는 거 없나?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되고 난 다음에 경제적으로 뭐 해야겠다라고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가 2년 뒤에 신용카드 터지니까 그거 한번 좀 한 거 말고는 한 것도 없고 사실은 그 분도 말로는 그랬지만 경기 부양을 부동산으로 했어요. 5년 동안에 혁신도시니 뭐니 균형 발전한다 그러면서 100조 원에 해당되는 토지보상금을 풀었어. 마지막 해에는 25조씩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수용당한 사람들이 그 돈으로 또 부동산 사고 그러니까 부동산 값 오르고 그 덕분에 건설회사 좀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경기 좀 좋아지는 것처럼 착각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그러니까 한번 이것도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대통령의 의지가 있고 대통령이 경제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듣고선 아는 거는 자기 전공도 아닌 경우에는. 근데 그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한다면
제대로 된 사람을 쓸 수 있잖아요. 훌륭한 경제학자나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데 그것을 보는 눈도 대통령들이 다 각기 달랐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대통령 말고 근데 실명을 또 경제 말하지 수장들 말라니까. 해도 보세요. 괜찮아 네.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처음 딱 저는 노무현 정권 때 처음 조각 발표를 하는 거 보고 솔직히 이건 맛이 갔구나. 기대할 게 누구였죠? 없겠. 그때 실명해 괜찮아. 김진표. 김진표 의원 지금 뭐 하겠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갖고 비판하고 반발을 했어요. 왜 그랬죠? 자기네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보세요. 이게 보세요. 내가 전혀 준비가 안 됐어. 얼렁뚱땅 하다 보니까 정몽준이 뭐 관두고 하는 바람에 그 6개월 사이에 전혀 기대도 안 하던 지지율 10% 하던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됐어. 됐는데 이제 어떡하지?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해보라고 해보세요. 준비가 안 됐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 하던 사람한테 야 네가 하던 거 그냥 계속해서 우선 유지해줘. 그래도 네가 그래도 알 거 아니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김대중 정권도 그렇고 노무현 정권도 그렇고 막상 결국은 처음에 좀 말하는 것 같으다 결국은 관료한테 가고 관료한테 간 이유가 실제적인 운영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관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한테 의존 안 하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아무 일도 된 것 없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조금 생각이 들으니까는 뭐 로드맵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정권 말기에 장기 계획 세우고서는 끝내서 그러니까 했어야 되는 일은 해요. 그러니까 2020라고 해서 그 당시 한 2년에 걸쳐서 많이 했는데 거기 굉장히 좋은 얘기 많아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두고두고 덜쳐봐야 될 얘기들이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은데 문제는 그걸 추진할 만한 동력이 없어. 국민 지지율이 10%인 대통령이 뭐를 하겠다는 거야. 네? 그다음에 뭐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욕을 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 쪽으로 이렇게 몰고 나간 건가요? 저는 이게 너무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그 정책들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답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나라의 그동안 대통령 중에서 경제를 그래도 흐름을 좀 제대로 알았던 사람은 유일하게 박정희 씨 하나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래 해서 63년부터 18년. 19년까지 여러분들도 하나를 갖다 오래 해보세요. 뭐든지 다 경험하지 거기서. 별의별 경험을 통하면서 저거 속은 것도 있고 뭐 해보면 안 된 것도 않아? 있고.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중화학공업으로 뭐 얼친 짓한 것들도 한번 배웠지. 그치. 초반에 기억은 아무도 요새 못해 화폐 기억한답시고 하다가 또 그것도 한대 두드려 맞았죠. 뭐 여러 가지를 겪어본 거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내가 딸한테는 안 가르쳤나? 그 18년 동안 그 뭐 보고 배웠어? 그 보면 그런 것 좀 가르치지. 그 당시 그 나이가 얼마인데 그걸 알겠어요. 근데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77년에 그 의료보험 같은 거 드리는 것들 보면 이게 다른 사람 다 반대하는데 박정희가 푸시했다는 걸 보면 이 사람도 나름 알았던 건데 그 이후에 대통령 쳐놓고 경제를 알았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 근데 그걸 그 사람들 탓만 할 수 없는 게 모두 몰랐어요. 모두. 그러니까 이 방식이 계속해서 어떻게든 유지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성공 경험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뭐를 한번 인생에서 성공을 하면 더 이상 그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자꾸 그거를 들이대는 그게 사회적으로 설사 내가 위정자가 됐든 아니면은 고위 관료가 됐든 내가 설사 안다 하더라도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그 모멘텀, 그 관성, 그 기대 이거를 자기 혼자의 몇 사람의 힘만으로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때는 어땠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국민들이 다 뭐 저번에 제가 표현한 게 그러니까 그 고속성장의 그 날카로운 첫 키스 기억이 생생한 거야. 이게 못 버려. 또 한 번 뽀뽀해 주세요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들고 나온 게 747 들고 나왔잖아요. 7% 성장률. 거기에 휙 갔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좀 도둑놈. 말은 누가 못해. 도둑놈 같지만 그래도 뭐 기업하던 사람이니까 뭐 없을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옛날에 그 우리나라 싼 노동력으로 현대건설로 중동 나가서 결국은 뭐 노동력 착취한 건데 그 줘야 될 임금 안 주고서는 이제 파는 건데 그거를 관리하던 마름을 갖다 놓고 그 사람 보고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세워주세요. 그래서 7%의 뭐 소득 뭐 2020년에 무슨 뭐 4만 불에 뭐 이런 소리 했잖아요. 17년에 4만 불 했나 보다. 그때 관련 누구였죠? 이명박 때 처음에 누가 했나요? 박재환이는 경제수석했다. 뭐 그 관료들 뭐 쭉 썼잖아요. 그렇게 오니까 이제는 박근혜도 그 말을 다시는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경제민주화답시고서 이제 또 한 번 또 울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과거 방식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그거를 말을 해서 표를 얻을 수 없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말하면 부동산 재개발 해준다 해서 오세훈 뭐 뽑아주고 뭐 맨날 우리나라 지방 가보세요. 여전히 어떻게 하면 재개발될 건수 없을까 따지고 앉아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표예요. 그게. 네, 그게 표거든요.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 구조적인 개혁을 어떻게 하자라는 말을 하면 이 사람은 당선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나 아니면 재벌 그러한 대출에 있어서의 건전성을 가르는 그 준비는 안 한 채 일단 늘리는 걸로 갔어요. 그러니까 건전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선진국처럼 돈을 빌리면 이 사람이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만 빌려준다라는 그 방식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은 채 일단 이자만 갚고 3년 후에 다시 재대출 받는 이 방식.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똑같이 했어요. 우리나라도 원금을 안 갚고 이자만 갚고 차환을 해서 또다시 빌리는 게 우리나라 기업이 했다는 거면 그걸 그대로 가계대출로 늘리는 거예요. 가계대출이 그래서 2000년에 50조였던 게 지금 1300조가 되도록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경제에서의 그 경기에는 신용이 결국은 가장 큰 영향을 줘요. 근데 그거를 서양에서는 재정 정책이나 이자율 정책에서 간접적으로 조절을 해서 신용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신용을 늘리는 방법을 관료들이 좋아하죠. 왜냐하면 골치 아프지 않게 다른 걸로 누수되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난 15년 동안 우리나라가 지금 억지로 뭐라도 버텼냐면 가계대출을 늘려서 그걸로 건설 투자하고 경기 조절하고 유지하고 이러면서 지금 15년을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가계대출로 사람들이 뭐 해서 당연히 뭐 부동산 사고 부동산 값이 그러니까 이렇게 뛰는 것이고 이게 일본이 80년대 10년에 걸쳐서 하던 짓을 한국은 지금 2000년부터 15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공 선생님 얘기할 때 경제학자가 대부분이 숫자에만 이렇게 집착하면서 그 자료만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 선생님이 굉장히 창의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크리에이티브하다라고.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국가의 그 금융 쪽이나 국가의 재정 쪽에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